만약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외국인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상태라면요? 결혼을 반대하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며느리가 시력을 잃기 전 꼭 한번 뵙겠다며 찾아온 모습에 마음이 복잡한 어머니. 눈앞의 바닥을 더듬거리는 며느리를 보곤 대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엠마예요. 22살에 소르본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던 평범한 프랑스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해왔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유명한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30살 전에는 독립해서 제 스튜디오를 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너무 현실적이라고 놀리곤 했지만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거나 건축 관련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생트 주누비에브 도서관의 3층 구석자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르 코르비지에의 작품집을 펼쳐놓고 미래의 제 작품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도서관에 가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축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구조역학 책을 펼쳐놓고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 두꺼운 불어 사전과 노트를 꺼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르본에는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이 사전을 뒤적이며 애쓰는 모습이 자꾸 시선에 들어왔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을 보고 말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그가 어색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그의 이름이 이준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프랑스에 온 지는 3달 정도 됐지만 아직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프랑스 미술관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특히 루브르의 회화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말할 때 눈빛이 반짝였어요. 비록 어색한 프랑스어였지만 그 열정만큼은 완벽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준호의 프랑스어 과제를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역시 그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제가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남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준호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가끔 던지는 질문들은 예상치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엠마, 당신이 설계할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한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미적 아름다움만 생각해왔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제가 솔직하게 답하자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생각해봐요.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품어온 건축에 대한 꿈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희는 도서관을 벗어나 파리 곳곳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파리의 숨은 명소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마르탱 운하를 걸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족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로 여겨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항상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나요? 제가 물어보자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은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프랑스 유학만큼은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부모님은 안전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여기 오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준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이해했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 자라난 그가 홀로 낯선 나라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의 차분함과 깊이 있는 사고방식이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엠마,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여성들이 너무 독립적이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보니 그 강함 속에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도 제가 생각했던 동양 남성과는 달라요. 조용하지만 내면에 단단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대화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매일이 설레었고 준호가 없는 시간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도 있었어요. 준호는 데이트할 때 항상 계산을 하려고 했고 제가 더치페이를 제안하면 당황해했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 있을 때 다른 남성이 제게 인사하면 은근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남녀가 친구로 지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설명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연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프랑스 문화에 적응해갔고 저 역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엠마,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난 지 8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22살이었거든요. 제 계획에는 결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거 알아요. 준호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엠마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반대하실 게 뻔했어요. 아직 너무 어리고 준호를 직접 본 적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문화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았어요. 네, 결혼해요. 마침내 제가 답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저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한국의 부모님께 저희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어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다고 하시고요. 준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비슷한 반응이실 거예요. 실제로 제 부모님도 반대하셨어요. 아직 너무 어리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양가 모두의 반대 속에서 저희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부모님과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저 역시 집에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엠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이런 상황으로 끌어들였네요. 어느 날 준호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 없이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시청 결혼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증인으로 하여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준호 앞에 섰습니다. 가족이 없는 결혼식이라 서글펐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엠마,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준호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를 사랑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게요. 저 역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비좁고 소박했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지만 준호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스러웠어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이 죄송했고 언젠가는 꼭 인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고향 음식이 그리울 때나 한국의 명절 때면 가족을 그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저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가족이라는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파리 외곽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아파트에서의 신혼생활은 소박했지만 제게는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울리는 알람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함께 마시는 카페오레 한 잔의 여유로움이 행복의 전부였어요. 저녁에는 작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운 좋게 파리 7구에 위치한 작은 인테리어 회사 아틀리에 드 루미에르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고급 주택과 부티크 호텔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실함과 섬세함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그의 한국적인 꼼꼼함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프랑스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색상 조합을 할 때도 몇 시간씩 고민하고 가구 배치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상사는 동양의 미학이라고 칭찬하곤 했어요. 오늘 상사가 제 디자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퇴근 후 집에 온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소르본 대학교를 졸업한 후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주로 소규모 주택 리노베이션이나 파리 시내 부티크 상점들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레지구의 작은 빵집 리모델링이었는데 20평 남짓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 달간 고민 끝에 완성한 설계안이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들어서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들어왔고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건축 일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원동력이었어요. 초기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 CAD 프로그램을 켜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클라이언트와의 화상 미팅에서 제안서를 발표하고 승인이 나면 밤늦게까지 세부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오전에 컴퓨터로 CAD 작업을 할 때 8포인트 크기의 치수 숫자들이 평소보다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니터 밝기를 높여도 글자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화면을 보다 보니 눈이 피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4월 들어서는 증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글자들 사이의 간격이 뭉개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날씨 정보나 주식 정보 섹션은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준호에게 신문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그는 평범해 보인다고 답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문제가 신문이 아니라 제 눈에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5월 초에는 거리에서 버스 번호를 읽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20m 거리에서 다가오는 버스의 번호판이 흐릿한 검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50m 거리에서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노선도를 볼 때도 영명들이 겹쳐 보이거나 번져 보였습니다. 요즘 눈이 좀 피로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어요. 모니터를 오래 봐서 그런가 봐. 준호는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눈 건강 중요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도 하나 사볼까요? 그렇게 안경도 사고 작업할 때 조명도 밝게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책을 읽을 때 글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체 페이지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것은 설계 작업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밀한 도면을 그릴 때 선들이 겹쳐 보이거나 치수 표기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몇 번이나 실수를 해서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정확하게 그렸는데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점원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볼 때도 글자들이 뭉개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클라이언트와의 화상회의 중이었어요. 상대방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윤곽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급하게 변명하며 회의를 마쳤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준호, 나 요즘 시야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까? 준호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준호는 진지하게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 예약 잡아요. 눈 건강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날 생루이 병원의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 병원 중 하나였어요. 리셉션에서 대기하는 동안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력표를 보며 괜히 글자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했지만 뒷줄 글자들은 이미 흐릿했어요. 닥터 로랑 뒤부아 교수가 담당 의사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의사로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먼저 기본적인 시력 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왼쪽 눈은 0.6, 오른쪽 눈은 0.2로 나왔어요. 1년 전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양쪽 다 1.0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떨어진 것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을 느끼셨나요? 뒤부아 교수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어요. 3월 초부터 서서히요. 처음에는 피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답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기록했어요. 이어서 안압 측정, 세극등 검사, 안저 검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망막 촬영을 할 때 교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 번이나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했고 조교에게 특별한 필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OCT 검사도 해봐야겠습니다. 교수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광간섭단층 촬영이라는 정밀 검사였습니다. 검사 중에 망막의 단층 이미지가 모니터에 나타났는데 의료진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가 모두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가 말했을 때 목소리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 눈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역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조기 망막 변성이라는 질환입니다. 매우 드문 진행형 시각장애로 망막의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병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어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완전 실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건축, 아름다운 설계도를 그리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엠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이 끝나는 건가? 준호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건축가가 되려던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준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들을 정리해야 했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실제로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은 문틀에 어깨를 부딪히거나 테이블 모서리에 다리를 찍기도 했어요. 준호는 저를 위해 집안 곳곳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물건들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신경 써 주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제 상황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에펠탑에 반짝이는 불빛도, 생강의 아름다운 풍경도 좋지만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준호,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한국에 가고 싶어. 준호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요? 갑자기 왜요?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명하기 전에 꼭 한 번은 어머님을 뵙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고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혼 후 부모님과의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주실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내 눈으로 직접 어머님을 뵙고 내 입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날 밤 준호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한국에 가요. 어머니께 연락드려 볼게요. 한국행을 결심하면서 제 마음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어머니를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그분이 저를 받아주실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의료진과 상의한 결과 여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력 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든 급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 말은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간절히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준호가 써준 한글 연습장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같은 가족 호칭들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준호가 인내심 있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첫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어른께 인사할 때는 90도로 허리를 숙여야 하고 시선은 바닥을 봐야 해요. 저는 거울 앞에서 몇십 번이나 인사 자세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엠마입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전통 예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 어른보다 먼저 음식에 손 떼지 않는 것, 술자리에서는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시는 것 등등.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고민이 된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조사했어요. 결국 프랑스 전통 향수와 마카롱, 그리고 파리의 야경이 담긴 사진집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 서구적인 선물은 어떨까 걱정되었지만 제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준호와 마지막으로 파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흐릿해진 시야로나마 제가 사랑했던 이 도시를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세느강변에서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엠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함께해요.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준호. 당신이 있어서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져가는 파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시야는 파리에서보다 훨씬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다른 승객들의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어요. 고도나 기압 변화 때문인지 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 천장에 밝은 형광등들이 하얀빛 덩어리로 번져 보였고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들은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출입국 관리소로 가는 길에서도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윤곽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웅웅거리는 소음과 발걸음 소리, 그리고 여러 언어가 섞인 안내방송만이 제 감각을 채우고 있었어요. 엠마, 괜찮아요? 준호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어요. 입국 수속을 받는 동안 저는 여권을 내밀 때도 카운터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 준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까지도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뿌연 안개 속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움직이는 색깔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한글로 된 네온 사인들과 간판들은 더더욱 읽을 수 없었고 그저 빨갛고 파란 불빛들이 흘러가는 추상화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한국어로 말을 거셨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다리의 불빛들도 길게 늘어진 줄무늬로만 보였어요. 30분 정도 달린 후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 도착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인기척으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예약해준 호텔은 명동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준호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준호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1년 넘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주실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엠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려 했지만 불빛들만 흐릿하게 번져 보일 뿐이었어요. 준호,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킬 때였어요. 준호는 전화를 걸기 전에 몇 번이나 번호를 누르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3번째 신호음 후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린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야,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1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말이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감정의 강도만큼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내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엄마, 잠깐만요. 설명할 게 있어요. 준호가 한국말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송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통화 후에 준호는 지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만나주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 저는 준호가 동대문 한복 대여점에서 신중하게 골라준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진한 자주색 치마로 이루어진 전통 한복이었어요. 저고리의 소매 끝과 깃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치마는 부드러운 비단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복을 입어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저고리를 입을 때 어깨선을 맞추는 것부터 어려웠고 치마를 묶는 방법도 준호가 몇 번이나 도와줘야 했습니다. 한복은 어깨를 곧게 펴고 입어야 예뻐 보여요. 준호가 제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걸을 때는 너무 큰 보폭으로 걷지 마세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비녀로 고정했고 화장도 한국 전통 메이크업을 참고해서 가급적 연하고 자연스럽게 했어요. 특히 입술은 작고 선명하게 그렸는데 이것이 한국 전통 미의 기준이라고 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목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준호가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조차 정확히 볼 수 없었어요.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립스틱 색깔까지 도와주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전통 한옥이 몇 채 남아있는 골목길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눈에는 어렴풋한 윤곽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요. 준호가 한 집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어요. 기와 지붕이 있는 단층집이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저에게는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흐릿한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준호가 제게 다시 한번 인사법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90도로 깊게 숙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설명할 때까지는 고개를 들지 마세요. 드디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무로 된 전통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나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키가 160cm 정도로 작으시고 회색빛 한복을 입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났는데 아마도 전통 향수나 향을 피우시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로 미루어 보아 실내화 같은 것을 신고 계신 것 같았고 움직임이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깊게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깊이 숙인 자세에서 준호가 가르쳐준 인사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엠마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연습한 한국어였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발음이 부정확했어요. 특히 어머님이라는 단어의 받침 발음이 어려워서 몇 번이나 연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왔니?
우리 아들 데려가 놓고 이제 와서 뭘 더 바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중간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엠마는 몸이 아파요. 눈에 병이 있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이 있다고? 그럼 더더욱 우리 준호를 힘들게 하겠네. 처음부터 반대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흐릿하게나마 윤곽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준호,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완전 실명의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엠마, 괜찮아요? 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완전히 깜깜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리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희미하게나마 보였던 것이 갑자기 완전히 사라진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정말 못 보는 거야?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준호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왜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을 모두 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함께 저를 일으켜 세우며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택시를 부르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며 전화를 거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분과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옆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향기를 통해 그분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준호를 어떻게 돌보는지 등등. 준호는 저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주었어요. 엠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 제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어설프게나마 김치찌개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기계음,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섞여서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계셔서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안 보인대요. 시어머니가 접수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몇 분 후 의료진이 와서 저를 응급처치실로 옮겼고 간단한 1차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의사가 펠라이트로 제 눈을 비춰보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동공 반응이 거의 없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준호가 파리에서부터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망막변성 진단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완전 실명된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일단 안과 전문의에게 보여야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결정을 내린 후 곧바로 구급차 이송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준호가 모두 함께 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안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병원이라 그런지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환자분, 지금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나요? 의사가 강한 조명을 제 눈에 비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완전한 어둠이었거든요. 검사실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OCT 검사, 형광안저 촬영, 시야 검사 등 프랑스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었어요. 각각의 검사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걸렸고 의료진들이 조용히 상의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망막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 교수님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과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지만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담당 교수님이 오셨어요. 김현우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며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어제 촬영한 검사 결과를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김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시신경이 급격히 손상되고 있고 양쪽 눈 모두 위험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에서 받으신 진단이 맞다면 진행성 망막변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프랑스에서는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 신경재생 수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단계이고 성공률이 100%는 아니지만 몇 차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수술이었거든요. 어떤 수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재생술입니다.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후 손상된 시신경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손상된 신경이 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신중하게 덧붙이셨어요. 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 실패할 경우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검증된 치료법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셨어요. 우리 애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로는 약 60% 정도의 환자에서 시력 회복이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30% 정도이고 부분적으로라도 개선되는 경우가 30% 정도입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의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60%라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엠마,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어린 것이 벌써 앞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심 어린 간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며느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처음이었어요. 김 교수님도 시어머니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을 진행하겠어요. 수술 전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성공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상상들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병실 옆 소파에서 밤을 지새우셨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이불을 덮어주시거나 물을 떠다 주시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엠마,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6시에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를 위해 깨웠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 전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엠마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준호와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전 8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전신 마취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의식을 잃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5시간 후였습니다. 수술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눈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어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엠마, 깨어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곁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깨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나요?
제가 물어보자 준호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김 교수님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한쪽 눈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물론 아직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희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곁에 계셨어요. 고생했구나, 엠마야.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 돼.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회진을 돌며 수술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염증 반응도 예상보다 적어서 좋은 신호입니다. 전문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언제쯤 붕대를 풀 수 있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1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서 직접 끓여온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수술 후에는 먹어야 회복이 빨라진다고 하더라.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서 입에 넣어주시는 정성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당연한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제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프랑스에서도 포기했던 희망이 한국에서 피어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어머니와 준호는 병실에 남아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가져다 주시고 이불이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주시고 화장실에 갈 때도 부축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직 한쪽으로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해요. 제가 붕대에 쌓인 얼굴로 속삭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엠마야, 우리 준호가 아빠 없이 자라서 책임감이 많이 모자라다 같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려무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수술은 단순히 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드는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붕대 속 어둠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밝은 빛이 보였고 시어머니와 준호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이 예지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눈 때문에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두가 잠든 것처럼 조용한 시간,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소리였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병원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엠마야, 깨어있니?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침대 옆에 앉으시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집에서 죽을 끓여왔어. 수술 후에는 따뜻한 걸 먹어야 몸에 좋단다. 보온병 뚜껑을 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어요. 전복죽이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접 끓여오신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복은 제일 좋은 거 새벽에 직접 가서 공수해온 거야. 우리 준호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이 죽을 끓여줬는데 그 한마디에서 저는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준호와 같은 자식처럼 여기기 시작하신다는 것을요. 죽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붕대 때문에 시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시거나 제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깎아서 먹여주셨어요. 특히 제 손과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는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진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시어머니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제 손을 한 손가락씩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눈이 되어줄게. 내가 볼 수 없는 동안은 내가 모든 걸 봐주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정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격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셨다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정이라는 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다. 마음이 아플 때 느끼는 거야. 내가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프구나. 그게 바로 정이야.
시어머니의 철학적인 말씀에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병실 환경을 계속 체크하셨고 간호사들과도 친해져서 제 상태에 대해 세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병실에 앉아 계시면서 뜨개질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셨어요. 어머님, 집에 가서 쉬셔야 해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 제가 걱정스러워하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이럴 때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혼자 있으면 더 무섭고 답답할 텐데. 그런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호도 퇴근 후에는 매일 병원에 와서 밤을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낮 시간은 온전히 시어머니와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진짜 모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엠마야, 프랑스 이야기 좀 더 들려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구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건축가의 꿈을 키워온 이야기, 소르본 대학교에서의 학창시절, 준호를 만난 순간의 설렘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들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아이고, 그랬구나. 참 대단한 아이네. 하시며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내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향수를 직접 고르신 것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꽃향기가 나는 향수였는데 손목에 살짝 발라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진달래 향이야. 한국의 봄을 대표하는 꽃이지. 내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 향기도 희망의 의미가 있단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따뜻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저에게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빗겨주시면서 한국식 따키를 해주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머리를 했니? 물어보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져주셨어요. 보통 그냥 묶거나 내려놓고 다녔어요. 특별한 스타일은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답하자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식으로 예쁘게 따아줄게. 머리가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된단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제 머리를 따아주시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고 저는 프랑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소개해드렸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마음만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야,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준호가 가끔 만들어준 김치찌개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웃으셨어요. 우리 준호가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아이고, 그거 제대로 못 만들 텐데. 내가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풀 날이 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붕대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제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에는 밝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적응하시면 됩니다. 김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가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의 얼굴, 준호의 모습, 그리고 어머님. 제가 소리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인상이셨고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쪽 눈시야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완전 회복은 어렵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의 병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고 시어머니는 김 교수님께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흘러서 다시 시야가 흐려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엠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구나. 너를 우리 집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딸이었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에서 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딸과 며느리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느꼈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저희는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시간은 더욱 특별해졌어요. 이제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으니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한복을 함께 입어보기로 했어요. 이 한복은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거야. 내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연두색 저고리와 하얀색 치마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복이었고 입어보니 제게 잘 맞았습니다. 어머님 젊었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겠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며 웃으셨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하지만 내가 입으니까 더 예쁘네. 거울 앞에서 함께 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모녀 같았어요. 김 교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병원 근처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저는 한복을 입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5월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한복 치마가 우아하게 날렸어요. 한강변에는 벚꽃이 지고 있어서 바닥에 꽃잎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래, 한국의 사계절은 정말 아름답단다. 여름에는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지.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단무지 등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어요.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엠마야,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눈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건축 설계나 교육 같은 일 말이에요. 제 답변에 시어머니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격려에 저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한강변을 따라 더 걸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모녀의 한복 차림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거든. 특히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그런 말씀을 들으니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국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오미자차였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이 차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 내가 빨리 회복되라고 특별히 우린 거야. 그날 밤 준호가 퇴근 후 병원에 왔을 때 저희 모녀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준호는 정말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엠마가 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지시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준호의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행복해했어요. 우리 준호 덕분에 좋은 딸을 얻었어.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니 저희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 식구는 매일매일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며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딸처럼 저를 돌봐주셨고 저 역시 진심으로 그분을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김현우 교수님이 퇴원 허가를 내주셨어요. 왼쪽 눈의 시력이 0.7까지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눈은 여전히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한쪽 눈만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 순간 느끼고 있었어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2주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갑작스럽게 실명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엠마야, 짐은 다 쌌니?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시며 물어보셨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새벽부터 오셔서 제 퇴원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 답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주 동안 제 집처럼 여겼던 병실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여기서 저는 시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김 교수님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오셨습니다.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네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경과를 봐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깊이 인사드리자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수술뿐이에요. 진짜 회복은 가족의 사랑과 환자분의 의지 덕분입니다. 교수님의 겸손한 말씀에서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친 후 저희는 병원 앞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5월 말에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그분의 따뜻한 표정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눈은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가를 살짝 훔치며 웃으셨어요. 고맙다, 우리 딸.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 보니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구나. 멀리서 준호가 우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니? 프랑스가 고향인데 괜찮겠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이 숨어 있었어요. 네, 확신해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이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병원을 떠나기 전에 간병을 도와주셨던 간호사들과 의료진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제 회복을 기뻐해 주셨어요. 특히 담당 간호사 박정민 선생님은 제가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엠마 씨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밝게 퇴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박 간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저를 한국 전통 찻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퇴원 기념으로 특별한 차 한잔 하자꾸나. 전통 한옥을 개조한 찻집이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내가 젊었을 때 자주 오던 곳이야. 마음이 복잡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지. 시어머니가 추억을 들려주시며 인삼차를 주문해 주셨어요. 따뜻한 인삼차를 마시며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절과 문화도 천천히 배워나가자. 급할 것 없어. 시어머니의 배려심 깊은 말씀에 저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시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한정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와 불고기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한국 음식 중 최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 음식 맛에 익숙해져야지. 프랑스 음식이 그리우면 언제든 말해. 함께 만들어보자. 시어머니의 포용력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식사 후에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러 장을 촬영했는데 모든 사진에서 저희 가족의 행복한 표정이 잘 나타났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은 정말 소중한 기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동시에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엠마, 정말 괜찮은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밝은 모습으로 대답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김현우 교수님과 시어머니, 준호를 영상통화에 함께 참여하게 해서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멀시,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 딸의 빛을 지켜줬어요. 프랑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시자 화면 너머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김 교수님은 영어로 제 수술 과정과 회복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랑스 부모님도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부모님께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엠마를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영어로 번역해드리자 프랑스 부모님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이 정말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사랑의 재생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준호의 변함없는 지지, 의료진의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치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이 모두 합쳐져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동시에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건축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준호와 함께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도서관, 그리고 건축 관련 NGO들을 찾아다니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모든 곳에서 저희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복지관 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한 달 후 저는 프랑스 한국 문화교류 및 시각장애인 지원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준호가 사무를 도와주고 시어머니는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건축 체험 교실이었어요. 촉각과 후각, 청각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이었어요. 선생님도 시각장애를 겪으셨다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참여한 학생 중 하나가 말해줬을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프랑스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고 프랑스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언어의 벽을 넘어서 문화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 전통 문화 강사로 활동해 주셨어요. 한복 만들기, 전통차 우리기, 한국 요리 만들기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참여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엠마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줬구나. 시어머니가 뿌듯하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6개월 후 저희 센터는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셨고 정부기관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김현우 교수님이 의료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셔서 더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 씨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김 교수님의 격려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는 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풍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펼쳐진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건 한국에서였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랑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되찾은 시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보는 법, 희망으로 미래를 그리는 법,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준호의 든든한 지지,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따뜻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모두 합쳐져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일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씨앗은 바로 이곳 한국에서 뿌려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